안녕하십니까, 김남준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2021년도까지 시험 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전략하에 이제 2022년도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학년도 임용시험 대비 중등 합격 전략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저가 분석한 바를 토대로 이렇게 공부해야지만 합격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 거고,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원래요, 이와 같은 내용을, 슬로건을 저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도 되셨으면 좋겠네요. 한번 해보십시다 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한번 끝까지 해보고, 내 체력이 다 되는 한까지 해보고, 내가 목표로 삼았으니까 한번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뭔가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이러한 삶을 올 한 해에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합격을 하든 하지 못하든 공부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임용시험을 이제 새로이,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선 다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배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시험은 교육학하고 전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교육학이라는 부분은 저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의 영역은 아니고, 저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진행하게 될 내용은 전공 영역입니다. 교육학은 1교시에 논술형으로 치러지고 한문항입니다. 말이 한문항이지 그 밑에 또 하이문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배점은 20점. 저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전공이라는 것은 전공 A와 전공 B 이렇게 두 개의 시험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이 뭐냐고요? 없어요. 그냥 시험 문제, 시험 관리의 편의상 이와 같이 시간을 나눠서 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2교시에 90분, 그 다음에 3교시에 90분, 1교시는 60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서기평하고 서술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12문항, 2교시에는 12문항, 3교시에는 11문항으로 각각 돼 있고, 배점은 40점, 4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당일날 푸셔야 될 문항 수는 총 24문항입니다. 그 중에서 전공 23문항, 이 23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저하고 같이 달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학이 20점, 그 다음에 전공이 80점, 2대 4의 비율이네요. 그렇죠? 그럼 뭐에 더 전념해야 된다? 당연히 전공에다가 더 전념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요, 교육학 말고 전공에다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몰빵하겠다? 그럼 떨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시험은, 임용시험은 과락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과락제도라는 게 있어서 교육학 같은 경우 8점, 그 다음에 전공 같은 경우 40%니까요. 48에 30, 32점. 32점이 채 안 되면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교육학하고 전공에 대해서 40%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렇게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범위 한번 보겠습니다. 범위를 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라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학은 저의 영역이 아니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학 강의는 별도로 학원 강사분들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전공 A하고 전공 B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경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요. 시험 문제는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표시 과목은 있지만 이제 거의 표시 과목으로 뽑는 지역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엔 표시 과목으로 뽑았습니다만 이제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표시 과목의 교과 교육론 이런 부분들, 국어 교육론, 수학 교육론, 사회 교육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임용시험 공고일 현재 국가위에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과정, 뭐 법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지적장애아 교육, 학습장애아 교육 이런 부분들이 교과 내용학에 포함되는 건데 75에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뭐 블라블라블라 아교육, 블라블라블라 아교육, 그 다음에 그거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장애 영역만 생각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종류만 생각하더라도 10쪽이니까 10가지.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10가지입니다. 이거에다가 교육과정이라는 거 있고 교육과정, 그 다음에 특수교육법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안에 교육과정 안에 점자 이런 부분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흔히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 웬만하면 전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도전하시는 선생님들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특수교육의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 중등의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이죠. 2021년도, 지금 2022년도까지는 이제 경쟁률까지는 나왔습니다만 최종 합격선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없어서 이와 같은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부분이 지역별로 쫙 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경쟁률은 얼마냐, 1차 합격선은 얼마냐, 커트라인 얼마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전부 보는 건 뭐 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요. 우선적으로 서울하고 경기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00점 만점 중입니다. 1차 합격선 100점 만점 중에 서울이 67점, 경기가 63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어땠느냐? 71점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64점. 이때는 우리 중등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제일 어려웠을 때 빼고 생각을 하게 되면 60점대 후반에서부터 70점대 초반 60점대 후반에서부터 70점 전반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가 있겠네요.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 그러면 이 점수는 교육학하고 전공 두 개 다 합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평균이 한 15점 나온대요. 15점 나온다. 15점 나오니까 60점대 후반 생각하면 50점대에서부터 전공은 50점대 후반에서부터 60점대 초반 나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80점 만점 중에서 80점 중에서입니다. 80점 중에서 50점대 후반에서부터 60점대 초반 나오면 교육학 논술하고 합쳐서 대략적으로 합격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배수를 뽑으니까 이 정도만 맞으면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가능성 있게 보이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80점 만점 중에 50점대 후반 60점이다 라고만 생각해도 20점 정도는 틀리고 나머지 60점 맞으면 되는 거니까 해볼만 하죠. 그렇죠? 뭐 공부 억수로 잘해야지만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점수대만 봐서는. 그렇죠? 자,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 선생님들 가슴 속에 품고
지금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가슴 속에 품고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거요. 점수가 어렵다, 시험 문제가 어렵다 혹은 쉽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점수 차가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 수준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속에 딱 품고 한번 1년 동안 달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그럼 왜 1차 시험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이 왜 중요한가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왜 2차 시험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라고 하는 그때 받아보는 점수가 최종 점수인데 최종 점수에는 1차 시험 점수, 이론 시험 본 다음에 받은 점수하고 거기다가 가산점, 2차 시험 성적 받은 데다가 가산점, 이거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쳤는데 동점자가 있다, 최종 점수에 동점자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누가 우선순위로 뽑힐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자료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계신데요.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돼요. 자, 우선 우리하고 연관되는 이 순위부터 볼게요. 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 합격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와,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죠. 안 보이네. 가도 안 보이죠? 9순위 정도 가야지만 겨우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그러면 1차 시험에서의 전공 성적이 높은 사람이 되는데 몇 순위라고요? 9순위. 교육학보다는 겨우 교육학보다 조금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고요? 1차 시험 붙고 나서 2차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1차 시험 점수가 낮은 사람만 열심히 높거나 이런 사람만 열심히 하나요? 아니요. 모든 선생님들이 1차 합격하게 되면 2차를 위해서 모두 다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말 그대로 죽을 똥 살 똥 연습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이론은 진짜 자신 있는데 실기 조금 자신이 없어. 어떻게 하시려고요? 2차 시험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1차 시험 잘 보셔야죠. 내가 2차 시험을 통해서 좀 감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어디서 커버를 하겠다? 1차 시험을 통해서 커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1차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1차 시험을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당연히 1.5배수 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잘 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수준에 준하는 2차 시험 준비를 하셨을 때 비로소 합격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경우 아닙니까? 밀리고 해서 9순위 가서야 겨우 이론의 덕을 볼 수 있다 그러는데 이론의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자리를 남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점수를 수석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석한다라고 뭐 별거 있습니까? 그쵸? 수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획득한 기회를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차에서 그나마 높은 점수를 받아놓고 남들 아까 표현했듯이 남들에 준하는 2차 시험 준비를 하셔야지만 그 찾아왔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경향 및 방안입니다. 제가 그간 있었던 기출 동향들을 쭉 살펴본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출제 경향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의 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시험은 임용시험은 기출 문제
그걸 뭐 거의 동급으로 놓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실질적으로 올해 시험 보게 되면 교육과정 제외하고요. 뭐 교육과정까지 다 그거죠. 80점 만점 중에서 약 8점 정도만이 새로운 문제입니다. 교육과정은 뭐 계속 새로운 문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80점 중에 8점 좀 10분의 1이네요. 그쵸? 10분의 1 정도만이 8점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한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 초반 맞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8점 새로운 문제 틀려도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틀려도 돼. 틀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거네. 전혀 모르는 문제. 그러니까 남들 모르면 나도 모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더라 이거죠. 단순히 기출문제를 새로운 문제로 바꾸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출제위원들이 물어보고 있는 게 개념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물어보고 있고,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교육과정 출제 영역도 조금은 확장되더라. 아우, 교육과정 우리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 골치 아파하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그러면 교육과정의 출제 영역이 확장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총론, 뭐 그 앞쪽에서 겨우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 분명한 건 출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6점 나왔는데 원래 2022년도 시험에서 뭐가 나왔느냐 그러면 학교급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난이도를 보게 되면 작년도 시험 문제, 즉 2021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전망은요, 제가 출제 들어가셨던 분들이 그 안에서 서로 오갔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 결과 내린 겁니다. 2022년도하고 난이도는 비슷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출제 근거 자료의 수가 축소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출제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다 그러면 올해 출제 들어가신 분들의 이야기로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3가지가 아니라 2가지만 근거가 있어도 출제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중심은 뭐냐 그러면 특수교육학이죠. 특수교육학에서 언급이 되고 여타 다른 부분에서 한 군데만 더 언급이 됐다 손 치더라도 출제가 가능한 쪽으로 방향이 조금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출제 범위가 조금은 지금보다는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럼 출제 경향, 조금 전에 살펴봤던 출제 경향이라는 부분을 고려해 뒀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교육학입니다. 특수교육학 보게 되면 당연히 기출문제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출문제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기출문제 분석 2009년도에서부터 올해 치러진 2022년도까지의 모든 기출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 부분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식의 단순 매칭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우리가 흔히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이 문제 주어지면 요게 정답, 저 문제 주어지면 저게 정답, 이런 식의 단순 매칭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앞서 살펴봤듯이 여기 보시게 되면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쪽으로 물어보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수준에서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
출제자의 의도가 아닌 제시된 문제의 범위 안에서 분석하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게 되면 간혹 가다가 저 스스로에게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저 입장에서 왜 우리 선생님들은 저런 생각을 할까라는 거예요. 왜 굳이 저까지, 저 정도 수준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을 쉼없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 많이 불안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 공상과학 쓰듯이요. 그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불안한 나머지 이런 식으로도 아까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해보라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각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출제자의 출제 의도까지도 파악을 하려고 그러더라. 아니, 우리 선생님들 출제자의 의도를 왜 파악을 해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되죠. 어느 정도에서 제시된 범위 안에서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되지 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십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제시된 문제의 범위 내에서 그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요. 우선은 기출문제 분석 시수를 증가시키려고요. 다음으로는요, 기출 동형 문제 수도 증가시키려고요. 다음으로는 또요, 그걸로 끝? 아니요, 또 있죠. 기출 문제하고 기출 동형 문제를 갖고 재구조한 모의고사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출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기출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한다. 지금 기출 동형 문항 수를 증가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나온 시험 문제들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출 동형 문제에서 상당수가 출제됩니다. 툭툭 저가 가벼운 마음에서 이렇게도 문제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문제 만들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기본 문제로 돌렸던 그 기출 동형 문제에서 상당수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시사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앞에 볼게요. 출제 경향 유지된다면서요. 출제 경향 유지되면 새로운 문제 계속 한 10% 나올 거고 기출문제의 변형이 나머지 90%를 차지할 거다. 브라보. 그럼 그것만 맞춰도 어느 정도 합격선에 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특수교육 교육과정하고 법은 어떻게 할까요? 딱 단어 넘기니까 바로 우리 선생님들 그런 궁금증이 들죠. 법도 바뀌고 교육 과정도 바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하셔야 됩니다. 해오셨던 대로 해라. 그게 도대체 뭘까? 빨리 시작하고 꾸준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뀐다면서요. 그렇죠. 바뀌죠. 바뀌는데요. 바뀐다고 해서 그 바뀌는 거 그대로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2022년도는 신구가 공존하는 해입니다. 신구가 공존할 때 시험 문제의 패턴은 어떻느냐? 그래도 구가 많습니다. 예전 것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신에서는요, 큰 틀을 물어보는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은 정해졌겠네. 특수교육과정, 특수교육법 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설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시고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공부를 하실 적에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거 특정 기간 정해서 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특정 기간 정해서 한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3월달 그래 결심했어.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끝내고 4월달부터 전공 공부할 거야.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됩니다.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됩니다. 빨리 시작하되 꾸준히. 시험은 11월입니다. 1월에 있는 게 아닙니다. 11월에 있기 때문에 빨리 1월 달부터 시작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언제까지 이어나가야 된다? 11월까지 이어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정은 분명히 하반기에 될 겁니다. 교육과정도 법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될 거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버를 해 주실 건데요. 우리에게는 특강이라는 시스템이 있죠. 그렇죠? 수업 진도 나가기 진짜 벅차거든요. 맞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론 진도 쭉 나가기도 바쁘고 문제풀이 하기도 나가기도 바빠요. 정해진 시간 내에. 그래서 이러한 특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1월달 교육법, 3월달에 특과정, 이 부분도 지금 특과정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에 계획을 세울 적에는 4월달 정도 되게 되면 내가 모든 촬영을 마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빨리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3월달로 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 빨리 시작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수업을 리드하고 있는 입장인 저가 자료를 빨리 내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합격 전략하고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방안이라는 부분들을 연간 강의 계획 안에 녹여놨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전략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전략의 기본. 첫 번째로 상반기에는 이론을 완성하십시오. 이때 이론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심화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론. 자, 이론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수교육학 이론도 있을 거고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이 있을 거고 교육과정이 있고 법 있고 점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론이에요. 문제 빼면 전부 이론이죠. 뭐 그쵸? 그래서 이론을 완성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쵸?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옮겨 놓았으니까 여러분들만의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상반기 때는 이와 같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돼야 된다. 하반기 때 뭐 할 건데 그럼 하반기 때 놀아요? 다 했는데? 아니잖아요. 하반기 때 이제 문제 풀어야지. 문제 풀면서 상반기 때 외웠던 내용들 계속적으로 일반화도 시키고 유지도 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실전 준비해 놔야지만 11월 달에 있는 시험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입장하고 나중에 합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두 번째,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것하고 일찍 시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시작해야 된다. Right now.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이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자료도 인터넷 강의에 전부 인터넷 뒤져보면 전부 나오겠다. 물론 저도 강의를 하면서 특강을 하면서 자료 드립니다만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과정, 점자. 당연한 거고 혹시요 한국사 마무리 안 되신 선생님들 있으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같이 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여러분의 마음은 급해옵니다. 시간 안 갈 것 같죠? 지금 아직 2021년도 12월인데 언제면 2022년도 11월이 오나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 공부해 보시면 시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사 3급이잖아요. 후딱 따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한 제한적인 공부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한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거, 몰빵식 교육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특법 한 달 동안, 특수교육 교육과정 한 달 동안, 점자 한 달 동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을 하고, 요 경우는 가능하겠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장특법에 몰입을 해서 할 거야.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만 한 달을, 보름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기출문제 중심의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연간 강의 계획에다가 전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느냐 한번 보시면 심화과정을 실시를 합니다. 지금까지 저 심화과정 실시한 적 없습니다. 첫 해에 기출문제 하면서 심화과정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보충의 개념으로 썼고요. 심화과정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심화과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때 심화과정에는 최신 강론을 리뷰하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이미 선생님들이 기본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내용과 최신 강론서들을 리뷰를 함으로써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근거 자료의 수가 과거보다는 줄어들어도 출제 가능하다. 이 부분을 극복을 하려 그럽니다. 보완을 하려 그러는 거고, 다음에 기출문제 중심이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분명히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기출문제집을 개정을 합니다. 2009년도에서부터 2022년도 기출, 그러니까 즉 올해 시험 봤던 것까지 모두 포함을 시켜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풀 거고, 그 다음에 시간 있죠? 우리 학원에서 하고 있는 시간 자체도 8주에서 13주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심화과정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기출문제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시간을 좀 더 할애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이와 같이 8주에서 13주 정도로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죠. 연장을 해서 좀 더 많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으로 새롭게 시도를 해봅니다. 뭐를 하냐 그러면 기출문제? 야, 나 이거 여러 번 봤어. 선생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기출문제가 하도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봤는데 근데 한번요 나중에 5월달 돼서 제가 하는 이 기출 재구조화 모의고사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폰트를 달리한다든가 시험 문제의 배치를 바꿨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배치 순서를 바꿨다 이렇게 하면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봤던 자료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이 문제를 B4 용지에다가 바꿔서 옮겨서 단순히 제시했을 뿐인데 못 풀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마치 새로운 문제를 보듯이.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올 5월 달에, 그러니까 2022년도 5월 달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때는 재구조화를 시키면서는 최근의 문제 유형으로 틀은 바꾸겠죠. 그렇죠? 과거에는 5, 6문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3문제, 2문제, 3문제로 나오니까 우리 중등이 그와 같은 유형으로 바꿔서 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기출문제가 중요한 만큼 동형 문제, 기출문제는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니까 통형 문제,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 풀이 과정도 강화를 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기출문제 문항수 여전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출문제가 등장하면 그에 따른 동형 문제는 계속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사용했던 자료에다가 다시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기출 동형 문제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본 그 문제를 문항수를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를 재구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출 동형 문제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풀어보고 또 그 문제들을 갖고 진짜 시험 문제 같이 재배치를 해서도 또 시험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내가 공부했나 안 했나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단순 암기가 아니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전년도 모의고사에다가 플러스 2회분을 추가를 함으로써 총 6회 분량을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진짜 혹여라도 이론 부분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문제풀이 과정에서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전혀 몰랐던 문제가 나오면 다시 이론적으로 보충도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지금 1년간의 큰 틀을, 커리의 큰 틀을 보겠습니다. 커리큘럼의 큰 틀을 보게 되면 지금 6월 달까지 상반기 동안 이론 완성하고 하반기에 문제풀이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10주, 심화 이론 13주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는 기출 동형 문제 풀이까지 쭉 한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특수교육법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특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3월에 이루어지는 기본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어느 정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1, 3월에서의 주된 내용은 지금 내용에서 보고 계신 바와 같이 기본 이론을 학습하는 겁니다. 기본 이론을 학습하는 거고 내용을 진도를 나가면서 주요 출제 영역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만의 구조화 자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구조화 자료 드립니다. 구조화 자료 드리는데 그 구조화 자료는 누구 거죠? 제 거예요. 여러분들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구조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하실 수도 있고 저와는 별개로 여러분들만의 구조화 자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암기 상당히 많던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도와드릴 수 있는 워크북을 드릴 겁니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워크북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뭐 장특법이 됐든 뭐 교육과정이 됐든 아니면 뭐 있죠. 우리 특수교육공학 같은 데 가게 되면 UDL 보편적 학습 설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DSM-5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크북을 드리겠다. 당연히 또 각 단원이 끝나면 형성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1, 3월을 통해서 기본 이론 다 했다 그러면 3, 6월에는 심화 과정과 기출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심화 과정에서 뭐 하느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응용 행동 분석 같은 경우는 기본 과정에서 배워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나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일 대상 연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공부하면서 AAIDD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AIDD는 매뉴얼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체를 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는 AAIDD 매뉴얼을 한번 우리가 주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갖겠다. 물론 지금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신강론들의 내용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이론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영역별 형성평가 또 봐야 되겠죠. 그쵸? 앞서 기본 이론에 대한 형성평가도 있지만 심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신강론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나 아니면 내가 키워드를 정확하게 집어내서 공부를 했나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형성평가잖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요 개념, 이론,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기출 문제 개정 작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뭐를 통해서 개별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방법까지도 같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 6월 달 보시게 되면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3, 6월 달 보게 되면 평가, 형성평가 봐야 되고요. 기출 재구조와 모의고사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봐야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까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실전 모의고사는 저가 자체 개발한 문항들로 이루어진 모의고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끝나면 이제 아까 이론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론 완성이 됐으면 이제 기출 동형 문제, 기출 문제까지도 풀었으니까 이제는 기출 동형 문제로 가는 겁니다. 기출 동형 문제. 그래서 지금 이 동형 문제에 대해서는 영역별 주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기회도 갖고요.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내용 정리하고 문제 푸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내용 정리, 문제 이렇게 풀고 그 과정에서 다시 모의고사도 1회 실시합니다. 기출 동형 문제들로만 이루어진 모의고사를 1회 실시하고 개별 첨삭, 이 부분은 답안 작성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지금 추공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유인물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제보를 해서 드릴 것이냐 라는 부분은 아직 고민 중에 있어서 나중에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에서 11주입니다. 10월에서 11월이 되면 누구나 다 실전 모의고사를 해야 되겠죠. 실전 모의고사 풀이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중등 같은 경우 6회를 실시를 합니다. 6회를 실시를 하는데 작년도 모의고사 문제 2회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몇 회가 되냐 그러면 총 8회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전주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중등 파이널 특강이 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정리의 개념은 아닙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제가 찍어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후에 2차 준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마지막으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 조금 전까지는 이렇게 해야 합격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손해되는 일입니다. 라는 딱 세 가지만 언급해 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남과 비교하기. 혼자 공부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레 남들하고 비교가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자극제로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선생님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돼요. 악마의 속삭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남은 저만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했지? 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해서 비참하게 그리고 더욱 서두르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 서두른다는 의미가 좋은 게 아니에요. 꼼꼼히 봐야 되면서 꼼꼼히 보고 단계 쌓아가야 될 건데 그냥 후다닥 가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전부 다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공부의 역량도 다르고요.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음에 두 번째, 자료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세요. 자료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요, 시험 나올 만한 것들로 가득 찼다면 더할 나위 없지요. 욕심내야 되지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뭐가 시험 나올지 아직은 정확하게 찍는 능력이 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맞죠? 저보다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 나올 것이다, 저거 나올 것이다. 저야 학교 현장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노량진으로 와서 학원 강의도 하면서 아 이렇게 되겠다라는 부분을 어렴풋이나마, 작두탈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렴풋이나마는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생님들은 아직 저보다는 조금은 못할 것 같아요. 아주 조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쌓아둔다라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들었을 때 그 쌓여있는 켜켜이 쌓아 올라가는 그 자료들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거의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요. 지금까지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높이 올라가는 게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 안정되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된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주어지는 자료에 제가 전해드리는 자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한번 박스 안에 거 한번 보십시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부 스타일 제일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묵묵히 나아가셨으면 합격은 보장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도 미루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가고 저를 믿으면서 가되 진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아까 연간계획 보셨잖아요. 이 연간계획 보셨잖아요. 다 촘촘히 계획에 의해서 전략에 의해서 짜여져 있습니다. 언제는 뭘 할 것인지를. 근데 미뤄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히겠죠. 우리 흔히 병목 현상 같이, 그렇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루면 어딘가에는 걸려요. 부하가 생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의해서 수립된 연간 계획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미루지 마시고 수업에 따라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전부 선생님들하고 공유가 됐습니다. 전략이라는 부분 허투루 보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하지 말아라는 부분 또 허투루 보시면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지키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하고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저의 강의를 들어줘서 거듭 감사드리고요. 항상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이야기할 때는 소중한 존재들 간의 만남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허투루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런 인연이 서로 맺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제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얼굴,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강의실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